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38살 직장에 다니면서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 조금은 진정이 되었지만 다시 사연을 적으며 이 일을 떠올리려고 하니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과의 기억을 더듬을수록 사람이 이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네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짜 본성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순간은 극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누군가는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지고 진심이 담긴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해서입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의료계 종사자를 만나면 안정적이고 든든하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웬만하면 커서 의료계 종사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아쉽게도 제게는 다른 꿈이 있었기에 직접 의료 종사자가 될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평범한 잔소리를 들을 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 편안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간 모임 자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죠. 서글서글한 성격에 유쾌하고 배려심 넘치는 성격이라 처음 본 순간부터 호감을 느꼈고 다행히 그 감정이 일방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나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진수 씨는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요? 어떤 병원요? 땡땡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바쁘시겠어요. 혹시 의사세요? 부끄럽지만 의사는 아니고요. 간호사입니다. 부끄럽긴요. 멋지세요. 남자 간호사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아서 더 말하기가 민망하네요. 보통 남자가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의사인 줄 아니까요. 그래서 간호사라는 말이 입 밖으로 잘 안 떨어져요. 남자가 무슨 여자들 하는 일을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럼 질문 나오기 전에 간호사라고 말하면 되는데 저도 내심 부끄러워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왕 공부하는 거 좀 더 해서 의사를 할 걸 그랬어요. 헤이, 간호사도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진수 씨가 겸손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있으시면 같이 식사나 하실까요? 더 대화해보고 싶은데.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이 되었어요. 진수 씨는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담당 환자들 이야기를 할 때도 다정함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빛을 드러내는 걸 보며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죠. 연애를 할 때도 항상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에 이끌렸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진수 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내심 들뜨더군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의료계 종사자를 사위로 데려가는 거였으니까요. 친정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진수 씨가 너무 떨길래
안심시켜주고자 그 얘기를 꺼냈어요. 너무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이 의료계 종사자 만나라고 노래를 부르셨거든. 분명 오빠 보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의료계도 의료계 나름이지 않을까? 의사면 몰라도.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멋지고 자랑스러운데. 의사건 간호사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는 건 똑같잖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 초조해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독여준 뒤 친정에 함께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께서는 환대해주는 분위기였죠. 어서 오게. 자네구만. 까다로운 우리 딸내미의 눈에 든 남자가. 아우, 체격도 좋고 훤칠하네. 어서 와 앉아요. 오랜만에 요리 솜씨 좀 발휘했으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애인 보여주는 건 처음이거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갔고 부모님도 딱히 그 사람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 다과상 시작하면서 이야기 주제가 달라졌죠. 그런데 대학병원에 다닌다면서? 실은 말이야. 내가 우리 딸한테 맨날 하던 말이 있거든.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의료계 사람을 만나라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딱 의료계 사람을 만났는지 참 신기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의료 쪽은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환상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 이쪽도 뭐 별거 없습니다. 분야 차이일 뿐이죠. 장인 장모님 어디 불편하신 데 있거나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어머, 너무 좋지. 말만 들어도 벌써 너무 고맙다. 우리 앞으로 늙고 병들 일만 남았잖아. 아주 우리 사위 덕에 노후가 든든하구만. 그래, 그럼 좀 궁금해서 말인데 자네는 종목이 뭔가? 종목이요? 왜 그 흉부외과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의사들은 다 자기 전공 종목이 있지 않나? 의사요? 그래, 왜 그러나? 아빠께서 잘못 내뱉으신 한마디에 갑자기 집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 역시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러고 보니 모 대학병원에 다닌다고만 이야기하고 간호사라는 걸 빼먹고 이야기 안 한 모양이었어요. 아빠, 이 사람은 간호사야. 갑자기 웬 의사야? 내가 언제 의사 만난다고 했어? 뭐? 간호사? 간호사라고? 아니, 난 당연히 대학병원 다닌다기에 의사인 줄로만 알았지. 아니에요, 간호사예요. 그래, 그렇구만. 아니, 그런데 요즘 세상에 남자가 간호사를 하나? 간호사는 대부분이 여자일 텐데. 뭐 드물긴 하지만 남자도 간호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힘쓰는 일도 필요할 때가 많아서 남자 간호사 있으면 다들 좋아합니다. 아, 진수 씨도 당황을 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최대한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빠께서는 워낙 옛날 뿐인지라 남자 간호사 존재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듯 했어요. 하유, 뭐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일 하는 거야 마찬가지니 좋기는 한데 이왕이면 사내라면 공부를 좀 더 해서 의사를 하지 그랬나? 그랬으면 간호사 일 하는 거랑은 또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어차피 많이 할 공부 좀 더 했으면 우리 딸이 딱 의사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어. 안 그런가?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간호사 공부만으로도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고요. 그래, 아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의사 좋은 거 몰라서 그래?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알았다 그래. 지 서방이라고 편들기는 애비가 돼서 아쉬운 소리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아무튼 내가 무례했던 건 미안하네. 그래, 의사고 간호사고 뭐가 중요해?
사위가 이렇게 착하고 우리 딸하고만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됐지. 우리가 단단히 오해했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요. 역시 그렇지. 내가 옛날 사람이지라 괜히 편견이 있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적진 않을 거야. 잘 몰라서 그러니 자네가 이해 좀 해주게. 네, 장인어른. 그날 친정에서의 대화는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차를 타는 순간 남편은 운전대에 엎어진 채 화가 난 듯 숨을 씩씩거리며 쉬더군요. 왜 그래? 왜 내가 간호사인 걸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 그건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으니 그렇게 말하지. 그럼 네가 말하는데 일부러 그러시기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잠깐만.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어? 부모님이 사과했잖아. 사과하면 다야. 오늘 니네 부모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로 날 공격했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나한테 이런 수모를 겪게 해?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내가 그런 줄 몰랐어. 정확하게 이야기한 줄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 남자 간호사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 이런 부분은 사과도 받았는데 좀 그러려니 해주면 안 돼? 오늘 확실하게 아셨으니까 다시 이런 일 반복되지 않을 거야. 그래, 니네 부모님한테 똑바로 전해. 다시는 내 앞에서 내 직업 욕보이는 발언 하지 마시라고. 알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세게 말해? 이러다 나까지 기분 다 상황했어. 나까지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하겠어? 점점 거칠어지는 말투에 저까지 덩달아 화가 나더군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눌러 참고 경고하듯 말하니 남편도 속으로 화를 삭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이런 거엔 좀 예민해서 과하게 반응한 것 같아. 괜찮아. 오늘은 서로 실수한 거니까 너무 탓하지 말자. 그날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애하는 기간 내내 그렇게 갑작스럽게 화가 올라와서 버럭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물론 남편이 그 부분에 있어 약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첫 만남부터 눈치를 챘지만 그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때 너무 낯선 모습에 놀란 마음 반,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무서운 마음 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날 이후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딱히 의사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괜찮아진 모양인지 결혼은 별다른 탈 없이 진행되었어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날들은 지속됐어요. 남편이 저희 가족과 어색해하긴 했어도 나름대로 잘 지낸 듯 했거든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더군요. 장인어른 아닌 척 하시지만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가 당신을 왜 무시해? 요즘 시청률 제일 높다는 그 의학 드라마 있잖아. 그걸 식사하시다 말고 꼭 본방송으로 봐야겠다면서 트는 이유가 뭐야? 내가 왜 그 배우가 심각한 얼굴로 의사놀이라는 걸 보고 있어야 하냐고. 일부러 나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빤 별 생각 없이 트신 거야. 결혼 전에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는 시간엔 그러셨어. 진심이야? 그놈의 좋아하는 드라마가 죄다 의학 드라마인 게 말이 되냐고. 저번에도 무슨 정신병원 의사 나오는 드라마였잖아. 아빠가 그쪽에 관심이 많고 흥미가 있으신 걸 어떡해. 이젠 하다하다 드라마 취향까지 지적하는 거야? 아빠한텐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하긴 당신이 이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 당신은 몰라. 내가 그 드라마를 틀 때마다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체할 것 같다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친정에서 병원에 비읍자만 나와도 치를 들고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번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방치안이 점점 더 심해지는 듯 했어요. 그런 일들이 하도 반복되니
친정 부모님의 행동이나 말에 저도 모르게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아기도 별 생각도 없이 하신 행동에도 남편은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집에 와서는 난리를 쳤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갔죠. 남편의 하소연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제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해버리니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들어준다는 느낌이 없어져서인지 남편은 이제는 대놓고 친정아빠에게 화를 풀기 시작했어요. 아우, 요즘 영 몸이 안 좋네. 정말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요새 들어서 몸이 자주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돼. 왜 이러지? 아유, 당신도 참 우리 사이가 간호사인데 사위한테만 물어봅시다. 네? 저한테 뭘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눈꺼풀도 자주 떨리는데 왜 이런 것 같나? 아우 참, 장인어른도 그걸 제가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정도 경지면 제가 의사를 했겠죠.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부터 해본다는데 옛날 분이라서 모르셨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도 인터넷의 불특정한 정보보다는 환자를 많이 본 자네가 더 잘 알지 않겠나? 장인어른, 이 나이에 건강한 분이 어딨겠어요? 검사하면 뭐 하나씩 다 나올 연세이신데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건강검진이라도 좀 제대로 받아보시고 물어보시던가요. 제가 무슨 얘기만 듣고 척 보면 척 진단 내립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으셨으면 의사 사위를 들이셨어야죠. 여보, 아빠가 그냥 좀 물어본 걸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아니, 그렇잖아. 무슨 야매로 진단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괜히 아무렇게나 진단 내렸다가 잘못되면 그땐 내가 의사 아니어서 이렇게 됐다고 내 탓하실까봐 무서워서 함부로 진단 내리겠어? 안 그러세요? 제가 감히 진단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한들 그 책임을 어떻게 자네한테 묻겠나? 그냥 요새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볍게 물은 건데 그게 그리도 불쾌했다면 미안하네. 그리고 내가 전에 했던 말 때문에 일어나 본데 그만 좀 잊어주게. 내가 사과했지 않나? 몹시 불쾌하고 화날 만한 상황에도 아빠께서는 애써 웃으시며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노력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신 만큼 자존심도 있으신 분께서 지난 일에 대해 잊지도 않고 그렇게 진중하게 사과를 하는데도 남편의 입을 꾹 다물고 반응하지 않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또다시 대판 싸움이라도 치르고 싶었지만 남편에게는 그날 일이 엄청난 충격이었으니 이러겠지. 시간이 흐르고 잊혀질 때쯤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꾹꾹 참아 넘겼어요. 여기서 더 뭐라고 해봤자 분란만 커지고 그날의 상처를 되새김질하는 꼴밖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정말 오랫동안 일부러 친정 아빠에게만 무안을 줬어요. 자네 말대로 건강검진을 받았네. 자네 덕분에 예약도 빨리 잡고 참 고맙네. 간호사 사위인 것도 죄송한데 이 정도는 거뜬히 해드려야죠. 혈액검사 결과표를 받았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정신이 없어 제대로 못 들었네. 자네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뭘 봐달란 말씀이세요? 수치가 정상 범위인지 그런 것 말이야. 대충 보니까 정상인 것 같기는 한데. 아, 장인어른께서 직접 혈액검사 수치도 해석하시려고요? 요즘은 비전문가들도 이런 거 보면서 자가진단 내리나 보네요. 여보,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랬지. 아빠가 부탁을 했으면 부탁하신 것만 좀 보고 해주면 되잖아. 그래, HbA1c 수치랑 공복 혈당만 봐서는 부족한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랑 C펩타이드도 체크하셨어요? 그게 뭔가? 그리고
ALT랑 AST 수치도 같이 봐야 간기능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건 챙기셨나요? 그런 건 병원에서 따로 안 알려주던데. 겉보세요, 장인어른. 이런 건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괜히 아마추어가 봐봐야 헷갈리기만 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어르신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당신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글쎄, 보통 이런 건 의사들이 환자한테 설명을 하지.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하시길래 있는 그대로 해석해드리려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하다. 충분히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음에도 남편은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나열하면서 친정아빠를 바보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날도 정말 눈물이 날 때까지 피 터지게 싸웠어요. 아무리 싸움에 지쳐도 남편은 끊임없이 싸울 일을 만들더군요. 친정 부모님, 그 중에서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렸던 친정 아빠에 대한 태도는 전혀 바뀔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워낙 바쁜 상황이라 전화를 한 번에 받지 못하고 다음에 회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통이 더 연달아서 오더라고요. 그쯤 되니 뭔가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 얼른 받았는데 엄마께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아, 세상에. 나연아. 엄마, 왜 그러세요? 진정하고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니네 아빠가 뭐요? 아빠가 왜요?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다가 추돌 사고에 휘말려서 아유, 이를 어쩌나. 아유. 뭐라고요? 추돌 사고요? 엄마께 들은 소식은 처참하게 짝이 없었어요. 저는 곧장 아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후 소식을 전해 들은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죠.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수술실로 옮겨졌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요. 충격을 받아 그새 초췌해진 친정엄마를 어르고 달래며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저희 아빠는 어떻게 되셨나요? 수술 잘 되신 건가요? 이런 말씀 전하기 유감입니다만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빠는 쉽게 말해 식물인간이 된 상태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재로만 보던 그 식물인간이 제 가족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남편은 의사가 떠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외투와 짐을 벗어 던져버리면서 짜증스럽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참 골치 아프게 됐네. 하필이면 식물인간이라니. 여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식물인간이 깨어날 확률이 얼마나 돼? 얼마나 되긴 거의 희박하지.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안 깨어나면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면 돼. 가능성이 없다고? 내가 알던 환자 중에도 식물인간이 몇 있었는데 가족들이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장기로 입원시켜봤자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더라고. 병원비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깨어날 확률은 더 낮거든. 솔직히 난 그런 분들 희망을 안 주는 게 낫다고 보는데 의사들은 내버려 두더라고. 다 돈 벌려고 그런 거지. 돈도 돈이지만 가족들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아서도 있겠지. 희박하긴 해도 그게 우리 가족이 된다면 기다려볼 만하잖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알량한 희망 때문에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한두 명 본 줄 알아? 나 같으면 그런 상황엔 차라리 가족들 고생 덜하게 존엄사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라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들리는지 제 가슴을 쿡쿡 찌르더라고요. 마치 저희 친정 아빠를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들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심경이 복잡하니까 그렇겠지.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을 들은 후에도 남편과 언성 높여가며 싸울 기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제 상황이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도 생각 못했고요. 며칠 후 친정아빠는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병원에 계셔야 당장 병원에 가지 못하는 궁금한 상황에 소식을 알 수 있고 곁을 지키고 있는 엄마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엄마, 오빠가 좀 챙겨줘요? 김서방 너무 바빠 보여서 어쩌다 마주쳐도 쌩하니 지나가 버린다. 병원에서는 말도 못 붙이겠어. 그래도 어쩌니? 다른 환자들도 다들 1분 1초가 급한 사람들일 텐데 내 사위라고 붙잡고 있기는 좀 그렇지 않니? 그건 그렇지만 남편은 챙겨주기는커녕 병원에선 아는 척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일이 워낙 긴급한 일도 많고 예민해지는 일이다 보니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남편에게 가족을 더 신경 써달라는 말이 안 떨어졌어요. 남편을 통해 일정 부분 병원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할 뿐이었죠.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남편이 조금씩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장인어른 이제는 보내드리자. 뭐? 아직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래?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봐야지. 당신도 그랬잖아. 한 달 안에는 깨어날 수도 있다고. 그것도 50대 50이야. 그냥 당신한테 희망 없다고 말하기 미안해서 그랬던 거야. 사실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맨날 장모님 병원에서 마주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장모님이라도 고생 덜 하시게 괜히 장인어른 붙잡고 있지 말고 적당한 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나도 온 가족 고생하기 전에 그런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적당한 때라는 게 너무 이르잖아. 난 한 달은 기다려보고 싶어. 아우, 정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환자 가족들이 내 식구들이 될 줄이야. 그럼 됐어.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렇게 미운 말만 하는 남편이 미웠지만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퇴근 후 아빠의 병실에 들렀을 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여보, 뭐해? 병실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남편의 뒷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손이 아빠의 산소 마스크를 덮고 있더라고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쳐서 서둘러 침대로 가 남편을 밀쳐냈어요. 남편이 살짝 얼떨떨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여보, 언제 왔어?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왜 이렇게 오늘따라 과민 반응이야? 아빠 산소 마스크에 손대고 있었잖아.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그럼 뭐, 내가 이거 떼기라도 할까봐 그래? 이래봬도 나 간호사야. 그냥 숨 잘 쉬고 계신가 확인하려고 본 거라고. 그건 굳이 손 안 대도 보이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말하자. 장인어른 이렇게 누워만 계시게 하는 것도 못할 짓이야.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잖아. 어차피 못 깨어나실 거 한 달 꽉 채우겠다고 더 기다려봐야 일찌일치 병원비만 더 나가지.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이건 장인어른도 원치 않으실걸? 우리가 헛된 희망에 매달려서 병원비도 잃고 힘들게 사는 꼴을 과연 보고 싶으실까? 그놈의 돈.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돈돈거렸다고 갑자기 병원비 운운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틀린 말해? 당신도 알지? 식물인간이라도 의식은 다 있는 거. 장인어른께서도 다 이 대화 듣고 계실 거라고. 아마 당신을 포기 못하고 있는 너를 가엾이 여기실 거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 솔직히 장인어른 연세면 사실 만큼 사시다 가는 건데 어차피 깨어나셔봤자 후유증에도 시달리실 거고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만 될 텐데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차라리 효도라고 생각해. 당신, 아빠가 다 들을 거라면서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시부모님이라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해봐. 내가 일주일치 병원비 아끼자고 어쩌면 당신이 깨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냐고. 나는 다르지. 젊으니까 깨어나도 후유증 금방 회복할 거고 앞으로 희망도 있으니까. 그거 알아?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내고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나니까 이렇게 당신 위해서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해줄 줄도 아는 거지. 보통 병원에서 얼마나 돌려 말하는데 환자 가족들 배려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독이란 걸 왜 몰라? 아무리 감정에 호소를 해도 남편의 태도는 냉소적이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각방을 썼어요. 저렇게 차가운 피가 흐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까지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아빠에게 유독 냉정한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컴플렉스를 좀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 사과도 한 사람을 가지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까지 꽁하게 구는 이유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그렇게 싸운 이후 날마다 악몽을 꿨어요. 자꾸만 산소 마스크에 손을 갖다 대고 있던 남편의 뒷모습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병실에 숨겨뒀어요. 실시간으로 병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캠이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을 만큼 유독 회사에서 업무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잘 계시나 싶어 캠을 켰는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밟혔어요. 남편이 누워 계시는 아빠를 한참 보더니 또 산소 마스크에 손을 갖다 대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져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울리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전화를 꺼버렸어요. 1분 1초가 너무 초조해 엄마께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께서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순간 날짜를 보아하니 아빠께서 입원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 인간이 정말 미쳤나?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고 동시에 화면 속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떼버렸어요. 반사적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화면 속 아버지께서 돌아서는 남편의 손목을 탁 잡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다시 봐도 맞더라고요. 아빠께서 깨어나신 게요.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팔을 뿌리치고는 병실 밖을 도망치듯 나갔어요. 동시에 엄마께 회신 전화가 왔죠. 엄마, 지금 의사 불러서 아빠 병실로 빨리 가주세요. 저도 금방 갈게요. 네. 병실에 도착하자 아버지께서 힘겹게 숨을 쉬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깨어나신 거예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정말. 걱정했잖아요. 포기, 네? 포기 안 해줘서 고맙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어요. 산소 마스크가 떼어지는 순간 그보다 더 많이 울 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은 샘처럼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맘 졸여가며 고생했던 게 그 말 한마디로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김서방 말이다. 김서방이 네 아빠,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지금은 너무 힘드시니까 말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녹화된 화면을 보여주었고 특히 어머니께서는 분노에 가득 차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세상에, 김서방 믿고 이 병원에 넣어놨더니 이런 짓을 할 줄이야. 너무 소름 돋아서 정말. 어떻게 의료인이라는 사람이 환자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언니, 아무래도 형부 이 인간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그리고 당장 이 인간이랑 이혼해.
이런 사람이랑 언니가 같이 사는 꼴 더는 못 보겠어. 그걸 말이라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 이 인간 인생이 끝장나는 꼴을 봐야 나도 속이 시원하겠어. 저희는 병원 측에도 CCTV를 요구했지만 아빠가 입원한 곳에는 그날 CCTV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남편이 병원 인맥을 써 손을 봐놓은 모양이었어요. 그걸 알고 나니 더 소름이 돋았어요. 병실을 따로 녹화를 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녹화된 영상을 들고 남편에게 가 눈앞에서 재생시켜줬어요. 당신이 감히 이런 짓을 해? 화면에 당신 얼굴까지 적나라하게 다 찍혔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여보, 잠깐만. 이게 대체 뭐야? 언제 이런 걸 찍은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인생이 나락가게 생겼는데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우리 가족을 고통스럽게 한 만큼 당신도 좀 고통스러워 봐야 해. 우린 절대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 여보, 잠깐만. 여보, 다 우리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였잖아. 장인어른이 저렇게 기적적으로 깨어날 줄 나라고 알았겠어? 알았다면 그러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보통은 안 깨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난 당신 짐을 덜어주려 했을 뿐이야. 뭐? 내 짐을 덜어줘? 말은 똑바로 해. 내 짐이 아니라 당신 짐이었겠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 줄 알아? 근데 그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합당한 벌을 받으면 돼.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늘 남편만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필요한 순간이 오니 한없이 냉정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친정 아빠에게 한 짓을 제 눈으로 본 순간 남편의 인생을 박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남편은 이러지 말라며 애원하고 저는 뿌리치고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것만 같은 괴로운 순간들이었지만 정신 차려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법원의 판결을 받는 순간이 오더군요. 피고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려 했으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및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적법한 판결을 받았어요. 의료인으로서 최악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간호사 면허박탈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었죠. 그 판결이 법원에 울리는 순간 남편은 세상 무너진 얼굴을 하더군요. 그토록 아끼던 돈도 다 날아가게 생겼고 사회적인 지위도 본인이 열등감에 빠져있느라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간호사 면허까지 모두 잃게 되었어요. 여보, 제발 이건 아니잖아. 그건 그냥 모든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 한순간이 우리 아빠를 죽일 뻔했어. 다시는 아빠를 만나지 못할 뻔했다고. 당신이 화난 건 알겠지만 장인어른만 아니면 우리 꽤 사이 좋게 지냈잖아. 당신도 나보다 더 이상 이보다 좋은 인연을 어떻게 찾겠어? 제발 이러지 말자. 미안하지만 당신이 산소호흡기에 손을 가져갔던 그날부터 우린 좋은 인연이 아니라 최악의 인연이 됐어. 그러게 그 선만은 넘지 말았어야지.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님 목숨을 담보로 삼으면서까지 재결합할 만큼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한테 좋았던 시간들은 이제 다 끝나버린 거야. 당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차가운 마음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죗값을 치러. 판결을 받은 후에도 남편은 제게 몇 날 며칠을 매달렸지만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은 고통스러울지언정 혼자서 고독하게 치르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을 했고 너무나 명확히 유책 배우자인 남편은 꼼짝없이 이혼을 당해야 했어요. 너 정말 괜찮은 게냐? 그래도 둘은 사이가 좋았지 않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도 다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아빠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전 그런 말을 아빠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부터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도 괜히 나 때문에 네가 좋은 짝을 잃은 건 아닌가 걱정이구나. 내가 깨어나 망정이지 못 깨어나고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면 너와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니? 그걸 생각하면 아빠가 참 미안하구나.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빠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신 것도 아닌데 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저 사람과 살아왔는데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간호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그렇게 좋아하고 알뜰살뜰 아끼던 돈.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다 뜯길 생각하면 지금쯤 배나 꽤 아플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와중에서도 아빠께서 제 걱정을 먼저 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사위의 손에 다시는 못 깨어나실 뻔했음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저를 오히려 걱정하시더군요. 그땐 마냥 화가 나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인가. 딸을 낳은 지금에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께서는 기적적으로 깨어나신 후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셨고 저희 가족은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저 역시 이혼 후 새 삶을 시작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한 관계 속에서 제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사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랑했던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끝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겉으로 친절하고 다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쉽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의심이 많아진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남보다는 제 자신의 행복, 제 주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다 보니 인연이 찾아오더군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전 회사 동기와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재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예쁜 딸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적게 되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인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심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인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하실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